오늘의 뉴스메이커, 지난 총선 이후 소식이 뜸했던 분이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근황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조용하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예. 대부분이 다 지금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국정 돌아가는 것이나 또 여야 하는 것이나 이런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가끔씩 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개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차고 계셔서 혹시 국민의힘에 들어가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본격적인 정치 관련 좀 현안을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는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맞은 걸 놓고도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잘 맞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 백신 주사를 맞을 때 모두가 다 다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맞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내가 아는 야당 의원들에게 절대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대통령이 연세가 있으시고 또 65세 이상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하는데 굳이 안 맞으시겠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라.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용기 없어서 저러시는가? 내버려둬도 되지 않느냐. 근데 굳이 그때 또 논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스럽다는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민들은 뉴스로 다 보고 있거든요. 영국의 95세 된 엘리자베트 2세는 남편이 100살 필립 공과 같이 제일 국민들 앞에서 먼저 맞았습니다. 미국에 지금 80세 된 바이든 대통령 부부 또 말하자면 상하 의장들 다 국민들 앞에서 제일 먼저 맞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그걸 맞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미 국민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그걸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걸 갖다 굳이 또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격 포인트가 틀렸습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봤을 때는 백신 확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백신을 왜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왜 맞습니까? 이 전염병은 치료만 한다거나 예방만 해갖고 거리 두기로는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염병은 바로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국민 70% 이상의 면역력이 생기면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가게도 열 수 있고 가게도 드나들 수 있고 몇 사람이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이 온 국민들이 다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전부 다 해소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백신 확보는 국민의 생명권,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지시를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했거든요. 37개 OECD 국가에서 37번째, 198개 나라 중에서 102번째 확보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번에 코로나19 대책 잘 해오시다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저는 판단을 잘못했고 그리고 실행을 굉장히 늦게 한 것은 아주 문제가 있고 야당은 문제를 지적한다면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했었어야 백신 확보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야지. 그렇지요. 대통령이 먼저 맞니 안 맞니 이걸 가지고 점스러운 공격이죠. 점스럽다는 비판을 들어도 그 대통령이 싸다. 썼던 용어입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요. 청와대 홍보수석, 정무수석도 다 이렇게 거치시고 청와대에 오래 계셨는데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좀스럽다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스럽다는 욕입니다. 욕. 말하자면 상대방의 인격을 굉장히 낮춰보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의원이 그 표현을 했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직접 대통령의 이름으로 좀스럽다 하는 것도 대통령 야당 의원한테 욕설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입니다. 직입니다. 직인을 갖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직을 갖고 야당 의원이 비판 좀 했다 그래갖고 거기다 좀스럽다라고 글을 쓰는 것은 진짜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참모들도 그건 말겨야 됩니다. 예. 특히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유난히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이 경노했다, 경노했다, 또 극노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요, 그건 정말 참모들이 빵점짜리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직책이고 얼마나 위대, 얼마나 무섭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의 감정 표현을 합니까? 그건 대통령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뒤에 그런 감정 표현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 헌법 기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면 정말 위험하고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스럽다는 표현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좀 현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전망을 여쭤보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주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맞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됐는데 그 결과를 두고 마치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어낸 작품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보여줬던 행동들을 두고 당 내에서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의원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간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쨌든 당이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갖고 와 계시고 결과론적으로 당 지지율이 높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당 소속 후보가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기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결과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또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현이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한번 보거나 한 발 떨어져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뭐 대단하게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그런 자체적으로 얻은 사랑 때문에 신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하게 그런 아까처럼 공을 독점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와서 활동하고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40%까지 올라간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때 이를테면 국민의힘 소속 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대선 주자 중에 아마 거의 제주지사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한 분일 겁니다. 1.1%, 1.4%, 아주 높게 나올 때가 1.4%가 1%입니다. 지금 당 소속의 대선 주자가 1% 있을 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권 교체가 정권이 연장되게 자기들이 받을 불이익 때문에 아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권에서는 정권을 비판한 사람들을 적폐 대상으로 몰거나 아니면 토착 외구로 몰거나 아니면 뭐 신상을 털어가지고 완전히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아예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그 어떤 전화인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1%인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정권 교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숨기고 있었던 많은 숨은 샤이 보수나 사이 말하자면 숨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이제 야당 지지율이 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엇비슷하게 안철수 후보하고 해서 아마 뭐 공개는 안 됐지만은 표차는 그렇게 많이 안 났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야당한테 최고의 목표는 최고의 선은 최고의 가치는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1년짜리 서울시장에 사실은 시장을 2번이나 지냈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그 1년 동안에 시장을 하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준비한 질문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질문 하나에 이렇게 오래 답하시면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지금 물어봤는데 네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여쭤봤거든요. 네, 좀 역할은 했죠. 뭐. 역할은 했는데 네. 야권 전체 단합이라든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없었는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죠.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당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문제고 정권 교체를 해서는 야권 연대가 문제고 야권 연대에 안철수라는 분이 정말 대통령 나오려고는 그걸 포기라고 서울시로 나왔고 그리고 또 야권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굉장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3석짜리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102석짜리 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게 대선을 생각으로 한다고 하는 판단을 한다면 절대 안철수 후보를 내리치거나 예.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흠집을 내면 안 되고 이번에 딱 경선이 끝났을 때도 사실 안철수 후보에 대가 60% 70%를 띄워서 야권 연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상식을 가진 기본 전략이라고 봅니다. 너무 심하게 했던 측면이 저는 그 부분에 있었다. 있어서는 대선을 노리지 않은 단지 경선에 이기고 예. 서울시당 1년짜리 이기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연 서울시장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지만 예. 제가 그분의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다른 욕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결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5.18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 대표에 취임한 뒤로 6번째 광주 방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광주를 찾는 것, 그것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잘하셨고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6번도 잘했고 또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광주를 특별하게 방문을 해서 가서 광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진짜 잘했습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을 두고 왜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를 갔을까? 마치 서울에 있는 호남 지역 사람들만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 이건 아닐 것 같아. 저 김종인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볼 수 있고 예. 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는 뭐 대권이다 당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행보로 봐서는 또 야권에 뚜렷한 후보가 없을 때는 충분히 본인이 정 없다고 한다면 나 경험 많은 경륜 많은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뭐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 저는 이번에 호남 방문은 꼭 그렇게만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은 정말 그 정책은 참 잘못됐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할는지 모르겠지만 호남을 포기하는 전략을 갖고 하는 이 전략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호남 포기를 포기해야만이 제대로 된 집권당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좁은 국토 안에서 한 지역을 포기한다거나 한 지역 사람들을 소홀히 해갖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집권할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속으로 의도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호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인을 보낸 것은 매우 잘한 거라고. 예. 이번에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 공천 때 비례대표의 25%인가요? 호남 출신에 이렇게 안배하기로 그렇게 당헌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현 대표께서 대표로 계실 때 왜 그런 것을 못 하셨나요? 뭐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한 4개월 정도밖에 당대표를 못하고 또 그 하는 동안 내내 탄핵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참 그 해방 이래로 우리 헌정 이래로 호남 출신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호남 출신으로 최초에 당원들에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펼치고자 하는 진짜 제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못했습니다. 저는 당대표 국회 연설에서 제가 그때에 꼭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집권 이 세력들이 그동안에 호남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호남 사람들을 섭섭하게 했던 것들에서 지금 새누리당 당대표로서 정식으로 사죄드립니다 하고 제가 분명하게 그 국회 연설에서 했습니다.
이제 보수를 포함한 국민의힘 진짜 전 국민을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 이게 집권 기본 아주 기초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 다음 대선은 어떻게 치러질까 한번 좀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좀 주목하는 여권, 야권의 주자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주목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오래 정치권에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늘 치러진 그거니까 그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그 여권 예. 지금 여권의 주자들이 이제 굉장히 앞서왔었거든요. 이재명 그동안에. 지사가 현재 제일 높고 야당은 거의 없었었죠. 예. 그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야, 그 여당은 저 대권 주자들을 앞으로 정리를 해갖고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는 것은 재개발에 그 민원인들 해결한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 재개발한 것보다 더 어려울 예. 것 같다. 근데 야당은 가만히 보니까 후보들이 없어서 예. 거의 나대지에다 집 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만 나타나면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대지와 이 말하자면은 재개발로 재개발. 이렇게 비유를 해봤는데 아하. 사실은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봤던 참 지금 여당은 무지하게 골치가 아플 겁니다. 사실 이낙연 이제 계속 선두를 달렸던 이낙연 전 총리님은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이성적인 분이고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저분이 본래부터 저렇게 권력 의지가 있었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저는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이 레이스에서 그 의지가 좀 약해 보이니까 한번 추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하는 것은 거의 그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분은 뭔가의 그 시혜를 베풀고 또 은전을 베풀고 뭔가 물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고 또 과감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거의 군주제, 준 군주제에서나 통하는 리더십이지 그렇게 그 정부에서 돈 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예. 그런 좋은 리더십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까시네. 예. 그런데 예.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예.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인데요. 진짜 저는 너무 다행스러워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예. 뭐 2% 4% 본인이 절대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자기를 넣지 마라 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지율은 낮게 나오고 있지만 예. 정말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정세균이란 분은 대기업에 임원을 지낸 분이거든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자본주의나 이 경제에 관한 하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거의 다 같은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의 삶을 봐보면 저기 지난해서 정말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예. 너무너무 가난하게 정세균 이분이 총리를 컸더라고요.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장에 국무총리에 예. 또 육선에 이런 식으로 정치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국회에서 정세균 계보가 제일 많다 할 정도로 인맥 관리를 참 잘해요. 야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예. 좀 겁났습니다. 예. 겁납니다. 예. 이분이 지지율이 계속 낮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역할, 윤석열의 신드롬 아주 저는 저희들한테는 아주 정말 가뭄의 단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분이 선언도 하지도 않았고 행보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앞으로 1년이라는 세월이 이분이 검찰이라는 한쪽에만 이렇게 계셨던 분이라서 검증이 안 돼 갖고 있어서 하도 우리는 그 뛰어난 후보들을 만나다가 그 검증에 많이 예. 꼬꾸라진 그런 과거 전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나 저는 이제 김동연 그 전 부총리도 아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아주 많은 걸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김동연이나 솔직히 말해서 또 이 말하자면은 정의와 전 국무총리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고의 말하자면 대통령감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MBN의 보이스트롯이나 예. 뭡니까 그 미스트롯처럼 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면 흥행도 되고 오히려 여권보다 훨씬 나대지에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대표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이제 자주 좀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네.
이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선이 될 것 같은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어떤 진보다 보수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한다면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걸 넘어서 비요인드 넘어서는 예. 그런 캐치올,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캐치올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는 과거처럼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획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앱처럼 완전히 수평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이 수평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대 정신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어쨌든 복지를 제대로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경제, 세금을 많이 내야지 되는 거고 경제가 돌아가야만이 고용도 늘게 되는데, 경제를 성장시켜서 복지를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예. 훨씬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인터뷰 감사합니다. 종종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 만나서 정치 관련 이슈 살펴봤습니다.